신주인수권 관련해서는 네. 본래 기존 주주는 신주를 발행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요. 우리가 제3자한테 신주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활동이 주 핵심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액면가 10,000원짜리인 주식이 지금 시가 1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만 증자할 때는 이때 용어를 상법적으로는 불균등 증자라고 하고요. 불균등 증자는 액면 증자는 불가하고 시가 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 그 제3의 주주는 주당 10만 원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출자 금액이 되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당 10만 원을 예로 들어드리면 10만 원 중에 만 원은 액면가잖아요. 네. 이 만 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남은 9만 원은 자본 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9만 원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해당 계정으로 다 잡히게 되겠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자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 5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 들어오는 출자금 전액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다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죠. 네,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니까. 네. 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에 3자 배정을 하는 거군요. 네, 이 신주인수권을 제3자 배정할 때도 네. 해당 내용도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정관을 개정하시고 제3자 배정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경우, 네,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이야기하면 자기 주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네네. 영상들도 따로 다뤘고, 정관에서 자기 주식 부분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 주식 부분도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 개정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자기 주식은 보유 목적과 소각 목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보유 목적은 양도소득세가 붙고요. 이 취득원가 계산을 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각 목적은 이 해당하는 세목은 의제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가 붙고요. 취득원가 계산은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토지주권 발행이 필요한 것들이 이 소각할 때 또 보유할 때 이전에 갖고 있던 주식과 구분하는 작업으로 토지주권을 발행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절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자기주식 보유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이용하는 거고요. 소각은 증여공제를 통해서 배당으로 빠지지만 배당 차익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소장님, 201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상법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세법 매년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상법 부분들도 개정을 하겠다는 부분 발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지금 유효하다고 해서 다음에도 유효하지 않고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강화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그 시기 부분들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2025년에 그다음에 2026년 향후 부분이 상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단언해 드리는데 네. 상법 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거의 아니고요. 대기업군,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군 있죠. 이쪽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법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법 582조부터가 상장 회사에 대한 세부 상법입니다. 그 부분이 개정될 소지가 있고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특별히 상법 개정과는 맥락을 같이 안 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법이 2012년 4월 15일 날 상장사와 대기업만 가능했던 경영기법들을 비상장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건 맞지만 네. 세법적으로 지금 이 상법에 완화된 규정들에 대해서 계속 세율을 높여가고 네. 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금 환원하는 방법들에서 지금 가능한 방법들이 내년에도 가능하고 내후년에도 가능할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완화된 상법 기준으로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들은 한 해라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뭐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네. 네,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결산일 이후 통상 얼마를 부여해야 하는지, 또 해당 기간 중 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부분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결산일 이후 정기주총까지로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이 규정은 예전에 증권예탁원이 네, 이 주주명부나 주주 관계된 이 서류들을 수기로 작성할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기준에서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2주 이상으로 두시면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의 이 주식 거래는 365일 네, 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이제 주주가 변경된 내용을 네,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기록 내용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다음 날에 등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는 그 다음 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등재하는 거죠. 등기가 아니고. 등재. 네네. 네.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권과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등기를 떼다 보면 자주 보이는데 꼭 등기해야 하는 사항인 건지, 그리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과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주식 거래가 어려운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상대적 기재 사항 중에 정관에 포함했을 때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인정을 받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표적인 조문이 주식 매수 선택권과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입니다. 네.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발행 주식의 10%까지, 상장사는 20%까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은 이런 거죠. 어떤 주주가 양도 제한 규정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회사의 어떤 주주가 본인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이 팔고 싶은 대상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그리고 팔고 싶은 주식의 종류, 그리고 수량을 이사회에 네, 청구하는 겁니다. 나 이 사람한테 주식 팔겠다고. 그러면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 가부를 그걸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지할 의무가 생기고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만약에 불가하다라고 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이사회에서 권해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또한 그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는 있어요. 네, 거래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미준수하고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 주식의 권리는 발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의결권. 네,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좀 있어야지 접하는 단어실 것 같은데, 사채 부분인데 사채 발행 한도와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수권자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의 4배까지가 네. 수권자본제지 않습니까? 네.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수권자본제가 있을 때는 이게 그 사채 발행하는데도 한도였어요. 근데 이제 수권자본제 폐지되면서 지금은 한도가 없고요. 제 경험적으로 한 19년 정도 우리 중소기업들 컨설팅 하다 보니까 자산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채 한도를, 발행 한도를 한 100억 정도 잡으시면 회사가 중견기업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가도 한도 때문에 수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비상장 중소기업에 이자만 받으면서 돈을
많이 꿔줄 그런 투자자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돈을 빌린 돈은 3년 이후에 3년이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요 종류로 통상 사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현금으로 받으실지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받으실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교환사채는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닌 우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빌려준 채권 기간 안에 증자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때 만약에 증자에 참여하신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증자 대금은 들어가야 되고요. 앞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으면서 꿔준 돈은 만기가 되면 당연히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아마 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많이 성장 부분에서 이제 금액 돈 부분이 현금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회사 성장 중인 회사라고 하면 미리 기록을 해놓으면 행정적인 추가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면 미리 반영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채 부분도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 네. 그 해당 내용이 있게 되면 실행했을 때 당연히 등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주총회 그다음에 결의 방법 부분, 주주총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의 방법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는 보통 결의, 네. 특별 결의, 특수 결의가 있고요. 네. 이 각각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처리가 되고요. 특별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주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처리되고 특수 결의는 100% 주주 참석, 100% 동의로 의결됩니다. 네, 이 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 보통 결의로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관 변경이나 주요 사업의 양수도, 네. 임원의 해임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결의고요. 특수 결의는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거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특수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해서 4분의 1 이상이면 제가 주식을 25% 보유하면 저 혼자 참여하고 의결하면 된다는 부분인 거죠. 보통 결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34% 갖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최소 지분율인데 네. 그때는 이 가족법인이라고 보면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외부 투자자가 있게 되면 어려운 얘기죠. 또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외부 투자자가 있게 되면 네. 특별 결의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야 네. 자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오너십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특별 결의를 처리하려면 물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네.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네. 이상이. 네. 그러면 외부 주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대표님과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네. 최소 66.7% 이상은 갖고 계셔야 특별결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껴었을 경우에는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동참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주식수 확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외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네. 무척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이 없으시면 액면상으로 읽었을 때 그 사항들을 캐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분율 때문에 또 애먹는 대표님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이게 실제 사례니까. 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 직원들을 이제 임원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리고 지분을 직원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줬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는 조금씩 내시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6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4분이 10%씩 갖고 있습니다. 네. 직원 등기는 했는데 임원으로 등기는 했는데 어떤 임원 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애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쳐내고 싶은데 네. 임원을 해임할 때는, 그러니까 선임은 보통 결이지만 네. 해임은 특별 결입니다. 네. 근데 직원 4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아, 네, 해임이 불가합니다. 그쵸. 사실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금만 알고 계셨어도 30%만 분배를 했어도 또 그런 일까지는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법조문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저희가 늘 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네. 선생님, 그럼 주주총회가 열리고 당연히 이제 주주체 의사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임원 규정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임원의 종료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임원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임원은 그 이사로만 구분하던 거를 네. 2009년 2월 4일 날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비 상무이사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가족회사의 같은 경우가 CEO는 남편이신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아내분은 감사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기 설립을 할 때 이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발기인이 아닌 다른 임원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족들 중에 한 분을 잡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 등기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후에는 업무량이나 또 보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는 사내이사로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임원 부분의 명칭 부분 그리고 역할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감사보다는 아무래도 사내이사가 더 넓은 업무 영역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감사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뭐 발기인 진행할 때 또 필요하겠지만 감사 선임 규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규정은 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이 되면 선임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자산 1,000억 이상이 돼야 상금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 감사라고 하는 거는 당시 네, 우리 회사에 머물면서 정말 감사의 업무를 네.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등기등본을 보다 보면 납입자금고 1억인데도 감사가 대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법인 설립은 발기 설립과 변태 설립이 있는데 네. 가장 쉽게 구분해드리면 우리가 현금을 자본금으로 넣고 그 현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식을 인수하는 게 발기 설립이고요. 이 변태 설립은 현금 외의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현물 출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한 형태를 변태 설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기 설립을 할 때 이 발기인 총회 의사록이라는 걸 쓰게 되어 있어요. 그때 조사 보고서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조사 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다른 임원이 조사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설립인 경우에 지금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발기인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EO께서 사내이사 한 분으로 설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통상 배우자죠. 배우자를 감사로 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어느 시기에 빼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임원의 임기는 네. 3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사는 사내이사든 사회이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만 3년이 지났을 때가 만기가 되는 거고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선임이 됐든 3번의 결산기를 거치면 이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가 만기입니다. 아, 3번의 결산을 거치면 만기라는 거죠? 네네. 아, 이런 규정들도 사실
너무 좀 낯선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그렇죠. 아마 소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는 그만큼 정관이 전문성이 있게 설계돼야 되는 부분인 거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사도 계시고 감사도 계시게 되면 네, 이 3년에 한 번씩 중임 등기라는 걸 우리가 치게 돼요. 네, 근데 이사 감사가 법인세 신고 기한 안에 이렇게 중임을 할 수 있으면 3년에 한 번씩만 하실 수 있는데 네, 기간이 그러니까 12월 31일 결산법인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네, 이 해당 기간 안에 중임을 할 수 있으면 네, 3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사는 7월 달에 선임이 됐고 네, 감사도 7월 달에 선임이 됐다고 해도 네. 3년이 지났을 때 감사는 3월 31일까지 중임 등기가 앞뒤 2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이사는 6월 30일 기준으로 앞뒤 2주 안에 중임 등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 안으로 임원의 선임을 맞추시게 되면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중임 등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팁 부분들도 아마 모르셨던 부분들은 아마 이거는 경력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정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공을 들여서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스 없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대표이사 규정에서 이제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 차이와 언제 활용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아, 예.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내용도 네,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수명을 선임할 때는 이사의 결의로 선임을 하는데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각자 대표는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한 분이 오케이 하면 무조건 실행되는 겁니다. 공동대표자는 공동대표 전원이 오케이 해야만 실행되는 거고요. 각자 대표자는 통상 쓰이는 경우가 친구 간에 동업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이제 너무 커져서 한 분의 대표님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각자 대표제를 하고요. 공동 대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대표 전원이 동의해야 업무가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 이 수중자가 그러니까 수중자는 지분을 받을 아드님이겠죠. 그래서 아드님이 1차적으로 경영적인 판단을 하고 증여자 아버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오케이 할지 노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영 판단을 하시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드님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업계나 우리 회사의 처지에서는 해당 사안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실행해도 괜찮겠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님이 경영 수업하기에 그러니까 경영을 지도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경영 능력이 동급에 있었을 때 각자 대표제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또 승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 꼭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경영을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공동 대표제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임원의 보수와 이제 퇴직금, 유족 보상금 등이 정관의 별지 형태로 많이 회사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영상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임원의 재규정, 통상 재규정이라고 하면 임원의 보수 규정, 그리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을 통상 말하고요. 이 내용들, 임원의 재규정 자체가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에 포함해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의하신 것처럼 네, 주총에 의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네, 네, 정관에 임원 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관이라는 건 회사의 얼굴이지만 또 외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뭐 대출을 받을 때도 정관을 내라고 하는 뭐 기보나 그런 데들도 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 정관상에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에 대한 한도 금액만 설정을 해놓고 네,
그 외에 별지 형식으로 네. 각각의 재규정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정관을 내실 때는 별지를 뺀 정관 본문을 내시는 거고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소명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네, 정관과 별지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받으시면 되죠. 아, 그렇죠. 전체 내용 부분들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내용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외부에 유출할 때는 한도 부분이 들어간 본문을 제출하는 거고, 네, 네. 별지 형식은 제외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잘못 알고 계셔서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잘못 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명심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요즘에 너무 틀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원의 보수는 네. 본래 정기주총에서 네. 결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원의 연봉 1년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네. 매년 4월 1일부터 임년 3월 31일까지가 연봉 기한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면 네. 그리고 정관상에 한도 금액이 있게 되면 네.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는 이 일을 네. 임원 보수 계약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업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도 금액을 정관의 본문으로 넣는 거고요. 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지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 임원의 보수 계약서로 주총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사실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르게 알게 되면 행정 서류 부분들도 간소화될 수 있고, 간소화되죠. 그리고 법적인 유효한 네. 효과들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정관이 사실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일반 문서들이 양식들이 많이 떠돌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냥 하면 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네요. 그렇죠. 이 전문성에 따라서 법적으로 갈렸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도 행정 일 자체가 이제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소장님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사회나 또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사회의록과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을 것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관의 마지막 아까 회계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회계 상황에서 이익금 처분을 두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이익금 처분 조문은 대부분의 그 회사의 정관에 다 들어 있고요. 네. 2019년에 한 회사에서 한 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만 특별 상여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해 갔는데 국세청으로부터 가지의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처분 그 규정 안에 임원의 상여금이라고 들어있는 그 정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앞서의 사례처럼 연말에 많은 수익금이 나서 추가적인 비용 처리도 필요하고 또 이익금도 일정 부분 환원해 가겠다라고 하시면 임직원 특별상여를 통해서 성과 공유 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좋고요. 이때는 임원이 만약에 300%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월 급여의 300%라고 하면 직원은 150%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안에서 조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소영이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성과 공유 기업 부분들은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그리고 어떤 주제는 다르더라도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대표님한테 유리한 항목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하시면서 또 문의사항들이 생기시면 바로 질의하셔서 그 시기에 결정하지 않으시면 내년도에는 또 달라지고 이 영상이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이 문제점들에 집중을 하셔서 바로 해결하시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실 것 같아요.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내용은 상법 461조고요. 네, 준비금이라는 건 상법상 법정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법정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이 있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회계상으로 동일한 계정은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회계상 가장 일치하는 계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계상 이익준비금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증자하는 걸 무상증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기준할 때는 주주로부터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재원이 자본준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배당 관련해서도 조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중간 배당과 현물 배당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물 배당은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을 배당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아까 네. 현금 배당이라 했는데 이익 배당이죠. 이익 배당,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요 조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하려고 하면 정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상대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가 돼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 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부터 먼저 상대적 기재 사항들을 기재하고 그 뒤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관에 대해서 워낙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배당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특수관계에서 차등 배당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일 때 그때는 2020년이죠. 네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당은 하고 싶은데 네, 현금이 없는 경우에. 그런 때는 네. 우리가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네. 한 달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네. 배당을 결의한 달부터 그 다음 달이 2월이잖아요. 네. 2월 10일까지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내야 됩니다. 15.4%죠. 네. 그 15.4% 낼 돈만 있다면 배당을 결의하시고 그 돈은 못 주겠죠. 네. 네, 세금 지원만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 3개월이 지나면 배당금의 지급 시기 의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가수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PD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자는 못 받지만 회사에 돈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가수금이 장기적으로 있었을 때 뭐 저희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나빠지죠. 가수금이라는 건 네. 회사가 빌린 돈으로 보는 거거든요. 줘야 되는 돈이니까. 네. 그러면 부채 중에 유동부채로 가수금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나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 물어보셨던 배당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회사에 돈은 없고 네. 조만간 네.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차등 배당이 올해까지만 가능하니까 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세금이 나오니까 올해 결정을 하고 뭐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결정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이 부분이 미지급 배당금이었던 게 가수금으로 전환된다라는 것도 안내해 드려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이 이 미지급 배당금부터는 다 부채잖아요. 네, 그게 나빠진다라는 것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아시는 상태에서 대표님, 그래도 나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대표님들이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다 부분이 맞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지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하시고 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실행을 하셔라 라는 부분, 지급을 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대표님께서 아셔야 되겠네요. 그때 저희가 차등 배당을 2020년까지 많이 했는데 네. 그때는 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을 초과 배당 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초과 배당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로도 계산하고 네.
증여세로도 계산해서 네. 많이 나온 세목을 네. 적용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세였는데 2021년부터는 추가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우선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를 먹이는 이중과세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대표님들이 그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거죠. 음. 저희가 대표님 세법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만 안내해드리면 네. 어찌됐든 차등 배당이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 시절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 부담은 돼도 차등 배당을 결의하고 이후에 미지급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턴시키고 그 이후에 가져가더라도 지금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니까 차등 배당 꼭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컨디션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업하고 3년, 5년, 10년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의 의중 부분 그리고 기업의 컨디션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컨설팅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뛰어난 기술력 이런 부분만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회사 망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면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말 이야기하신 것처럼 리스크 있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컨설팅을 받을 때 회사의 전체 경영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입금을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있고 회사에 리스크를 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할 거다. 내가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갖고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핵심 문구이니까 정관을 개정하실 때는 정말 좀 전문가들한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부 강의만 4천만 원 이상 들여서 2012년 신상법을 공부했었는데 네. 우리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정관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가 채택한 정관 조문에 답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경영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솔루션들이 정관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랑 상담하시길 권하고요. 한번 바꾸실 때 10년 안에는 또 수정할 일이 없도록 좀 완벽히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정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자부를 하셔도 이제 손색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정말 제가 많은 과찬이시고. 네, 많은 컨설턴트 분들의 정관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워낙 많으세요. 근데 이거 기업의 이런 상태나 컨디션의 상황에 맞게 그런 경험까지 잘 해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리스크 없이 반영하는 부분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지금 이렇게 그 영상을 정관을 자세하게 다룬 부분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는 영상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